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입니다. 한 해 동안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연금 등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국민 부담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공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0%에게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 82.4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0.3년 늘어난 것입니다. 이상 오늘의 육아 헤드라인이었습니다. 여러 분유를 섞어 먹이면 아이의 영양에 좋을 거라는 것은 잘못된 정보입니다. 분유는 한 번에 한 종류의 것을 먹이는 것이 좋은데요. 또 보리차에 분유를 타 먹이는 것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아직 연약한 아기의 장에 자극을 줘서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널리 퍼진 상식일지라도 때로는 틀린 것이 있습니다. 육아포커스 첫 소식부터 함께 하시죠. 한 해 동안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과 연금 등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 부담률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26%를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1.1%포인트 상승한 것으로 미국을 뛰어넘은 수치입니다. 지난해 국민 부담률이 크게 오른 배경에는 조세 부담률 상승이 꼽힙니다. 지난해부터 세수 호황 기조가 지속되고 각종 복지 제도가 확대되고 있어 국민 부담률은 당분간 계속 상승할 전망입니다. 폐지될 예정이었던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가 아동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상위 소득 10%에게는 그대로 유지될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 중으로 아동수당을 받지 못하는 가구는 기존대로 연말정산을 통해 자녀 세액공제와 6세 미만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할 계획입니다. 자녀 세액공제는 자녀 수 1명당 15만 원씩, 셋째부터는 30만 원을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며 6세 이하 자녀가 있으면 6세 이하 2명째부터 1인당 15만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작년 출생아 기준 기대 수명이 82.4세로 조사됐습니다. 의료기술과 생활 여건이 좋아지면서 기대 수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지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보내는 기간은 반대로 줄어드는 추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작년에 태어난 아이들은 평균 82.4세까지 살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해 0.3년 늘어난 것입니다. 성별로는 남성의 기대 수명이 79.3세, 여성은 이보다 6년가량 긴 85.4세로 남녀 간 차이는 1년 전보다 0.1년 줄었습니다. 이 격차는 남성의 기대 수명이 개선되며 꾸준히 좁혀지고 있습니다. 남녀 모두에서 기대 수명이 늘며 2016년생 남성은 10명 중 1명, 여성은 10명 중 4명꼴로 100세까지 사는 것으로 추정됐습니다. 작년 기준 65세 고령자 남성은 앞으로 18.4년, 여성은 22.6년 더 사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65세 남성의 기대 여명은 2015년 OECD 평균을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작년 출생아 남녀 모두 5대 사망 원인 가운데 암으로 사망할 확률이 가장 높았습니다. 남성 사망 확률은 27.1%로 작년보다 소폭 줄었지만 여성은 16.4%로 0.3%포인트 증가했습니다. 사망 원인 1위인 암이 사라진다고 가정할 때 남성의 기대 수명은 4.9년, 여성은 2.9년 늘어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질병이나 사고로 아픈 기간을 제외하고 건강한 상태로 보내는 기간은 지난해 출생아 기준 남성 64.7년, 여성 65.2년으로 모두 감소했습니다. 기대 수명은 길어졌지만 이 중 건강하게 사는 기간은 오히려 줄고 아픈 상태로 보내는 기간이 늘어나는 것으로 예측된 것입니다. 적은 양이라도 술을 마시면 간세포가 파괴돼 간에 염증이 생깁니다. 이를 회복하는 데 길게는 7일 정도 필요합니다. 간 건강에는 날마다 조금씩 술을 마시는 것이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고 과음을 하는 것보다 더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그 시간을 안 주면 염증 위에 염증이 또 오고 염증이 오면서 지속적인 염증은 결국 섬유화로 이루어지게 되고 결국에는 간이 딱딱해지는 경화로 가게 되죠. 하지만 B형이나 C형 간염 등
만성 간염 환자에게는 술 한 잔도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가뜩이나 기능이 떨어진 상태다 보니 간이 망가지는 간부전이나 간암 등으로 상태가 악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자주 피곤하거나 얼굴에 황달기가 보이는 등 평소 간이 좋지 않은 사람 역시 웬만하면 술잔은 입에 대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간 기능의 보통 20%만 남아도 특별한 문제는 없는데 20% 남을 때까지 알 수가 없어요. 그 어떤 증상이 나타나질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예 술을 금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에서 해마다 간암으로 숨지는 사람만 10,000명이 넘는데 이 가운데 1,000명 정도는 술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입니다. 서울의 한 유치원에서 담임교사가 7살 남자아이의 머리를 때리는 등 학대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피해 아동 부모는 경찰과 유치원 측에 당시 CCTV를 보여달라고 수차례 요청했지만 모두 거절당했습니다. 아들 몸에서 멍자국이 발견되고 몸에 손만 대도 왜 때리냐며 우는 등 이상 행동을 보이자 유치원 내 아동학대를 의심하게 된 고모 씨. 지난달 유치원을 찾아 짧은 분량의 CCTV를 본 뒤에 충격에 빠졌습니다. 애가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선생님이 이유 없이 지나가면서 팍 치는 거예요, 이거를. 내 머리를. 그거 말고도 애를 뒤에서 이유 없이 쳐요. 계속 쳐요, 계속. 고 씨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서울 성북경찰서는 유치원 측으로부터 9월 말부터 한 달 반 분량의 CCTV를 넘겨받아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조사 결과 고 씨 아들의 담임교사 A씨는 팔꿈치로 머리를 때리는 등 행위 외에도 고군을 밀치거나 꼬집는 등 대여섯 차례 학대한 정황이 포착돼 경찰은 A씨와 보조교사를 신체적, 정서적 학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해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고 씨는 자녀의 추후 치료와 상태 파악을 위해 경찰 조사 과정에서 CCTV를 보여줄 것을 요구했지만 영상을 감추기에만 급급했다고 주장합니다. 경찰이나 유치원 측에 얘기를 해도 아무도 우리한테 CCTV를 보여주지 않아요. 우리는 애 상태를 알아야지 애를 앞으로 키우고 애가 또 사춘기도 올 텐데. 경찰은 피해 아동의 보호자에게조차 CCTV 열람을 허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궁색한 해명만 내놨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학생이 전국적으로 28,000여 명으로 집계된 가운데 10명 중 6명은 초등학생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교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응답한 비율은 초등학교 1.4%, 중학교 0.5%, 고등학교 0.4%였습니다. 지난해와 비교해 초등학교에서만 0.1%포인트 증가했습니다. 학교폭력은 주로 학교 안에서 쉬는 시간에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피해 유형 가운데 언어폭력이 가장 많았고 집단 따돌림과 스토킹이 뒤를 이었는데 증가율을 들여다보면 특히 사이버 괴롭힘이 언어폭력 다음으로 많이 늘어나 달라진 폭력 양상을 보여줬습니다. 이처럼 변화하는 학교폭력 실태를 반영하기 위해 교육부가 내년부터 조사 방법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매년 2차례 전수조사하던 방식에서 한 차례는 전체 학생의 3%를 대상으로 하는 표본 조사를 통해 학교폭력의 세밀한 실태를 심층 분석합니다. 사이버 폭력이 늘어나는 추세도 응답지 구성에 반영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 질문에는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느냐는 질문에 있다와 없다의 선택지만 있었지만 앞으로는 사이버상에서 있다 등이 추가됩니다. 조사 문항도 초등생용과 중고등생용으로 구분해 초등생용 문항에는 구체적인 사례와 예시, 그림을 덧붙일 예정입니다. 요즘 날씨가 춥다 보니 집에서 전기장판 쓰는 분들 많으실 겁니다. 하지만 따뜻하다고 너무 오래 쓰다가는 자칫 저온에서도 화상을 입을 수 있는데요. 피부가 괴사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선뜻 밖으로 나서기 힘들 정도로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불 밖은 위험하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인데 방심했다간 이불 속도 위험지대입니다. 전기장판 때문입니다. 전기장판 온도는 흔히 우리 몸이 따뜻하다고 느끼는 50도 정도지만 피부를 직접 오랜 시간 노출하면 저온 화상을 입을 수 있습니다.
반점이 생기거나 물집이 잡히는데 우습게 봤다가 피부가 괴사하는 일도 잦습니다. 피부가 다 벗겨지면서 피부 밑에 바닥이 하얗게 되고 또 딱딱해지면서 유연성을 잃게 되고 피부가 완전히 괴사가 되는 그런 상황까지 오는 거거든요. 겨울에 많이 쓰는 핫팩이나 온열기기 역시 피부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해야 하고 닿더라도 위치를 자주 옮겨주는 게 좋습니다. 특히 노인이나 당뇨 환자처럼 감각이 무딘 사람들은 화상을 입고도 이 사실을 모를 수 있어 더 조심해야 합니다. 주무실 때나 이럴 때는 가급적이면 이제 뭐 전기장판, 난로 등을 꺼주시면 더 좋겠지만 꼭 사용해야 된다 그러면 타이머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을 합니다. 전문가들은 화상으로 생긴 물집을 직접 짜다간 세균에 감염될 수 있다며 곧장 병원을 찾아 치료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감기의 대표적인 증상은 기침과 콧물입니다. 겨울철에 잘 걸리지만 보통 2, 3일 정도면 자연히 낫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기침과 콧물이 일주일 이상 계속될 때입니다. 이때는 감기가 아닌 다른 질병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초등학생이나 노인은 기침이 심하면 급성 기관지염을 의심해봐야 합니다. 제대로 치료하지 않으면 컨디션이 좀 저하되고 그다음에 폐렴이라든지 또는 구비동염 이런 호흡기 계통 질환의 합병증이 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또 기침, 콧물에 더해 두통이 심하고 피부에 열꽃이 핀다면 뇌수막염, 복통과 설사를 동반하면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몸 한쪽에 띠 모양 수포가 생기면 대상포진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위험한 건 구토 증상을 보이는 폐렴입니다. 한국인 사망 원인 4위로 지난해 폐렴으로 숨진 사람만 16,000명이 넘습니다. 각종 질병을 막으려면 조금 추워도 자주 환기를 하고 온도나 습도를 적절하게 유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춥거나 또는 건조한 상태에서는 더 면역력이 떨어지고 건조한 상태에서는 깊숙이 또 잘 침대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은 또 바깥 활동을 하고 실내로 들어온 뒤에는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을 씻는 등 개인 위생 관리에 신경 써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건선은 전염되지 않은 만성 피부 질환으로 증상이 약해졌다 심해졌다를 반복합니다. 겨울처럼 바람이 강하게 부는 계절에는 피부 장벽 기능이 약화하고 각질층의 수분도 줄어들기 때문에 건선이 심해집니다. 건선 환자는 지난해까지 꾸준히 늘어 모두 17만 명가량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건선 증상이 나타나도 피부 습진 정도로 생각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도 많습니다. 대한건선학회에 따르면 발병 한 달 이내에 병원을 찾은 환자는 전체의 30.8%에 불과했고 21.5%는 발병 후 1년이 지나도 병원을 찾지 않았습니다. 건선인 줄 모르고 놔뒀다가 증상이 심해지면 환자들의 걱정은 더 커집니다. 피부 발진이나 각질이 무릎과 팔꿈치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목, 손 주위 등 눈에 보이는 곳에 잘 생겨 타인의 시선이 신경 쓰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건선 환자는 우울증 발병 위험이 일반인에 비해 2배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의사들은 건선에 걸리면 초기에 치료를 받는 것이 제일 좋고 꾸준히 치료받는 것도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팔꿈치나 무릎이나 또 몸에 피부 병변이 발생하면 일단 건선인지를 확인하는 게 좋습니다. 건선이 생기면 일단 보습제를 바르는 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르는 약으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광선 치료나 먹는 약 치료를 하고요. 정신적 스트레스도 건선을 악화하는 데 요인이 될 수 있어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미국에서 제조한 생리컵 페미사이클의 국내 판매를 허가했습니다. 생리컵은 인체에 삽입해 생리열을 받아낼 수 있는 실리콘 재질의 생리대 대용품으로 국내에서 허가된 경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내년 1월 판매되는 이 제품은 3가지 크기의 형태로 가격은 4만 원대 초반으로 정해질 전망입니다. 식약처는 심사 과정에서 세포 독성, 피부 자극, 제품 중 중금속 등 용출 여부 등을 점검했으며 이 제품은 안전성이 확보됐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인체에 삽입해 사용하는 만큼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구입할 때는 본인의 신체에 맞는 크기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사용 전에는 깨끗한 물로 세척한 후 끓는 물에 5분간 생리컵을 소독해야 하며 전자레인지나 알코올로 소독해서는 안 됩니다. 생리컵은 최대 12시간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 후에는 물로 씻어 말려야 합니다. 교차 오염을 막기 위해 다른 사람이 사용하던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 되고 2년마다 새 제품으로 교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생리컵을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리콘에 알레르기 반응이 있거나 질내 세균 감염이 의심되는 사람입니다. 사용 후 고열, 구토, 통증 등 이상 증세가 나타나면 즉시 산부인과를 방문해야 합니다. 이번 시간은 육아에 필요한 정보를 쏙쏙 알려주는 코너입니다. 오늘은 우리 아이 단계별 이유식 먹이는 꿀팁편입니다. 육아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화여대 유아교육과 명예교수 이기숙입니다. 저는 오늘 적기교육의 중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적기교육이란 용어가 좀 생소하신가요? 그런데 조기교육이란 용어는 잘 알고 계시죠? 조기교육이란 어린 시기의 교육이라는 말로 그동안 유아교육과 같은 뜻으로 사용되어져 왔지만 요즘은 학습과 관계된 교육을 실제 연령보다 앞서서 가르치는 것을 말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런 조기교육이 실제 성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 7년 동안 걸쳐서 연구해 보았습니다. 만 5세에 읽기와 쓰기, 덧셈과 뺄셈 등의 선행학습을 많이 한 유아들의 집단과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받은 유아들이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국어와 수학, 학력고사를 실시해 보았습니다. 결과는 놀랍게도 국어와 수학 성적에 두 집단 간에 큰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특이할 만한 사항은 사회 정서적 발달에 있어서 조기 선행학습을 많이 한 집단은 발달 점수가 평균 91.7이었고요.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받은 집단은 109.9로 정상적인 유아교육을 받은 집단의 평균 점수가 훨씬 높았습니다.
더구나 창의성 발달에서는 123.3대 117.9로 적기 유아교육 집단의 평균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조기교육과 같은 선행학습 위주의 교육을 받은 아이들에게서는 호기심이나 자신감이 감소되고 또 주의 집중력과 문제 해결 능력 저하 등의 문제가 많이 나타납니다. 또한 사교육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과잉 행동, 신경질, 퇴행 행동, 공격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과잉 학습 장애로 인해서 학습에 대한 집중력과 도전 의식마저 잃어버리게 하기 쉽습니다. 이러한 조기 교육의 폐해에도 불구하고 부모들이 조기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더 빨리, 더 많이를 강조하고 있는 것은 이것이 오늘날 경쟁 사회에서 성공할 수 있는 열쇠가 된다고 강력하게 믿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뭐든지 조금이라도 어릴 때 시작해야 남들에게 뒤지지 않는다는 생각에 아이가 힘들어해도 또 경제적인 부담이 있더라도 기회만 있으면 조기 교육을 시키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먼저 출발한 아이가 반드시 먼저 도착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에 비해서 적기 교육은 아이의 발달 단계와 준비 정도에 맞춰서 그 시기에 꼭 맞는 교육을 받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적기 교육의 정확한 취지는 배움의 적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유아기의 뇌발달의 측면에서 보더라도 적기 교육이 되어야 합니다. 뇌발달은 만 3세에서 가장 왕성하며 6세가 되면 무려 80%가 발달한다고 보기 때문에 뇌발달이 가장 왕성한 유아기에 다양한 자극을 제공하여 발달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적기 교육이란 뇌 발달 단계에 맞는 적절한 내용과 활동을 적기에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저는 지난 40여 년을 유아교육의 현장에서 보냈습니다. 그 소중한 경험과 기회를 통해서 저는 양육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적기 교육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이를 잘 기르고 싶은 이 땅의 모든 부모님들께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적기 교육으로 제때에 출발한 아이가 목적지에 정확히 도착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요즘 가정마다 온열기, 전기장판 등 난방기구 사용이 그야말로 필수인 계절입니다. 다만 과열로 인한 화재 위험이 있으니 계속 켜두지 않도록 늘 주의하시고요. 춥더라도 아침, 저녁으로 꼭 환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육아포커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